네, 안녕하세요. CEO 특강의 황지연입니다. 네, 저는 예수회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참 인재를 양성하는 서강대학교에 나왔는데요. 5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요,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CEO는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업체인 빙그레를 이끌어 나가는 이건영 대표입니다. 이건영 대표는 빙그레의 체질을 개선하고 또 추진력 있는 경영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빙그레.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밝은 미쉐 메신저라는 미션 아래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산업, 우유와 발효유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이건영 빙그레 대표는 기획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외환위기 시절 빙그레를 경영 위기에서 탈출시킨 주역으로 2008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빙그레는 3년간 누적 신장률 25%대의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으며 지난해 매출 7,200억 원을 올려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 세계 지역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식품 한류를 이끌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2005년부터 윤리 경영을 선포하고 해피타트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빙그레 이건영 대표를 만나본다. 네, 정말 저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유제품 종류들이 다 빙그레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 모셔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 오늘 여러분의 선배로서 또 식품회사 CEO로서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깨달았던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또 문화의 한 분야로서의 식품, 세계 시장이라는 큰 무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익숙한 그림이 나왔죠. 바로 아이언맨과 로봇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여기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의 주연이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언맨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은 기계어로 프로그램된 차가운 로봇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그것이 로봇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언맨이 가진 기계적 이미지는 인간이 가진 하나의 수단, 즉 수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열정과 창의로 아이언맨이라는 수트를 만들어내었다고 봅니다. 요즘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스펙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줄 아는데 저는 이 기계 설비 등에 사양을 의미하는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는 말을 여기 계신 우리 후배님들 또 큰 이상을 품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란 산소, 탄소, 질소, 수소 몇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토익 점수, 학점, 공모전 참여, 해외 연수 등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스펙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수트를 찾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마 바로 여러분들 일생을 함께할 여러분들 자신만의 캐릭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펙이 소위 말하는 신입사원의 스펙이라고 합니다. 평균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경험 유무, 또 해외 어학 연수 경험 등등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많은 옷 중에 수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은 한 가지 수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여러 수트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즉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학창시절 대학생활은 이런 다양한 수트를 입어볼 수 있는 또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에 6분이 나오셨는데 다 여러분들 선배 되시는 분들이고 제일 왼쪽부터 배우이며 현재 활발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문성근 선배 또 제 대학 동기이며 여러분들이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 국회의원이었던 정한용 씨. 또 여기는 머리가 좀 벗겨진 모습이 나오셨는데 한 거의 뭐 35년 전에는 거의 어깨 정도까지 내려올 장발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김동원 감독. 그래서 주로 저 양반은 등하교를 새벽 일찍 하고 밤늦게 하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재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대부라는 건 다 아실 테고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벤처협회 회장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장흥순 교수님, 또 서강대 경영대 학장이시고 경영전문대학원을 맡고 있는 민지영 원장님, 또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인텔코리아 대표로 계시는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희성 대표님,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수트,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었고 찾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점이 공통점일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6분의 선배들 모두 서강연극회 동아리 출신들인데 서강대 개교와 함께 창립되어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아리입니다. 저 역시 대학교 1, 2학년 때 딴따라 생활 좀 했었습니다. 서강연극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학업 제쳐놓고 열정을 다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뜨거웠던 젊음의 시간을 연극이라는 그런 창작 활동에 제 몸을 담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 속된 말로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아일랜드 작가인 존 밀링턴 싱의 서쪽 나라의 멋쟁이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라는 그런 번역극이 있었는데 저는 필립이란 단역을 맡았었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우리 정한영 씨 역시 짐이라는 단역을 맡아 둘이 아주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저희가 맡은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너 마디 정도였죠. 엑스트라니까 조역이고 그 몇 마디를 위해서 둘이 방과 후에 지금 저기 메리올 뒤에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했던 그 대사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연습했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물론 저도 엑스트라 단역 조역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대망의 주역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러시아 문호인 안톤 체홉의 곰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단막극이었어요. 단막극이었고 전 주연으로 처음 이제 뽑혔기 때문에 한번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도 갖고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 체격이 어디 곰에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또 저도 곰이라는 걸 배역을 맡았지만
이게 어떻게 곰이라는 게 얼마나 미련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감이 없어서 실제로 동물원에서 하루 종일 곰의 활동을 제가 관찰하고 도대체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곰인가를 고민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여름방학 중 연포해수욕장이라는 바닷가 간이 무대에서 올렸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밖에 기온이 한 35도 정도 되고 바닷가니까 얼마나 습기가 차겠습니까? 또 이 간이 무대라 이 텐트 안에 임시로 마련된 그런 공연장이었는데, 이 곰의 어떤 무게감을 보이기에 온몸을 방석으로 두르고 겉에 또 외투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 연극 한 일주일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땀띠가 돋아났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런 연극이라는 어떤 창작 활동, 짧은 어떤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정말 닥쳤을 때 젊음이 가진 열정이 무엇인가를 갖고 아주 열심히 임했었고, 또 마친 후에 어떤 성취감, 희열 등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작품은 대부분이 해외 작품의 번안극이어서 번역과 각색의 과정 중에 해외의 역사와 문화, 또 외국에 대한 감각 등 이런 건 덤으로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아리 활동한 덕분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행운인지 몰라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강연극회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연극을 위해서 회장으로서는 우리 각 개개인의 장점을 끌어내고 또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역할을 또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봤고, 저는 그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을 배웠다고나 할까요? 지금 제가 서강연극회가 지금 빙그레 경영하면서 열정과 경영이라는 뿌리가 거기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연극회를 통해 열정과 자기 경영을 배웠다면 강의실에서는 여러분들 FA라는 거 아주 익숙하시죠? 우리 김 사장님이나 우리 이 부장님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석이 지금 몇 번입니까? 3번하고 4번째 되면은 자동으로 F 받는 그런 제도 아직도 있죠, 우리.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 FA 제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여러분들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서강대학의 FA로 대변되는 엄격한 학사 관리가 여러분들 졸업 후에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성실함이라는 큰 자양분이 이런 서강대학만의 엄격한 학사 관리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죠?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학사 관리지만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몇 분 학군단 제복을 입은 후배님들도 계신데, 저도 연극 생활을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부터 딴따라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당시에 저희 짧은 머리를,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스포츠가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래요? 스포츠가리라고 합니까? 그 두 발을 뭐라 그래요? 저 사장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포츠가리라고 해갖고 짧게, 2부가리는 더 짧게, 입단할 때는 2부가리로 출발해서 이제 한 달 정도 그 애니멀 트레이닝 받고 나선 스포츠가리로 머리가 좀, 저기 계신 후배님처럼 머리도 길어졌던 그런 적이 있고, 제가 ROTC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는 리더십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배운 건 더 중요한 팔로우십을 배웠다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성실하고 또 창의적인 팔로우십을 갖춘 조직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권하지만 팔로우십을 먼저 익혀라 하는 걸 조언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저의 기틀을 조직의 한 대표로 이런 조직의 어떤 조직이라는 걸 이해하고 또 조직을 경영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서강대의 그런 학군단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학사 관리, 학군단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경영을 배웠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자신이 가진다는 의미이고, 또 주도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역시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힘은 경제력, 군사력, 또 자원, 영토, 인구, 문화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힘으로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어 왔다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으로 문화라는 것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70, 80년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문화가 곧 힘이 되어 국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고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국가를 지배하는 힘으로 문화라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문화전쟁 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 산업의 80%를 헐리우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국 영화 산업이 축소되기도 하는 등 미디어를 통해 자국 문화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더 큰 영향은 드라마에서 일어나는데 안방까지 스며든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더 실생활에 밀접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때 미래를 꿈꿨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문화 콘텐츠의 효과 중 또 하나는 해당 국가 언어의 매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한창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던 시기에 영어는 매력적인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어가 문화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조차 팝송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익숙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매일 등하굣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저렇게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화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지하철 안에 새로운 풍경이고 문화인데 모두들 우리 후배님들은 공부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자하고 게임하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사실은 무아지경으로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의 단면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도 균열이 생기고 쇠퇴하는 등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콘텐츠 강국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전에 비하여 많은 부분 경쟁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인데 한편 여기 그 블랙베리 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블랙베리 폰 들어보셨죠? 캐나다의 리서치 인 모션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독보적 위치에 있던 제품으로 이제는 애플사 아이폰에 밀려서 회사가 매각 위기까지 몰려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오랫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던 핀란드의 노키아사는 추락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리서치 모션이나 노키아사 두 회사 모두 자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체이며 한때는 휴대폰과 스마트폰 문화를 선도했던 기업이지만 더 이상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IT 제품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는 새로운 기술력의 등장과 도전에 밀려서 그 생명력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컨텐츠나 또 지금 말씀드린 IT 제품이 만들어낸 문화보다 더 막강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 식문화, 즉 먹는 문화입니다. 식문화의 특성은 한번 형성되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사실은 먹는 즐거움 때문에 사는 즐거움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는 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먹는 즐거움, 또 먹는 게 가져다 주는 어떤 문화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식문화는 항상 한번 형성되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있고, 또 식문화의 중요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식품은 그 자체로도 문화의 한 부분은 이루지만 또 하나는 문화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진 식문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가장 바뀌기 어렵지만 일단 한번 바뀌면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식문화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카콜라라는 음료를 들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코카콜라는 오늘도 하루에 6억 병 이상이 소비되는 거대하고 강력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산타클로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산타클로스의 붉은 모자 옷은 1930년도, 그러니까 미국 불황기 시절 겨울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코카콜라사의 광고 캠페인에서 시작됐고, 지금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도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이렇듯 식품과 문화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커피 문화를 근래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는 바로 스타벅스인데,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스타벅스의 동일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강대 앞에는 스타벅스 있나요? 연대 앞에 있죠? 아니면 이대 앞에. 사실은 스타벅스 1호점은 대한민국에서 이대 앞에 1999년도에 오픈한 게 대한민국 1호점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거의 400점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 세계에 2010년 기준 14,000개의 스타벅스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스타벅스의 동일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바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 문화를 파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처음 경험했던 게 23년 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후배님들 일부는 태어나시기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23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였고, 그때 그 커피는 매우 강하고 쓴맛이었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강한 커피 향이 느껴졌고, 재즈 음악이 은은히 울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바리스타라고 그 커피를 서빙하는 그 서버가 이렇게 테이블로 찾아와 서빙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서 커피 주문을 받고 직접 자기가 만들고 해서, 또 커피를 전해줄 때도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커피 매장의 인테리어 자체도 커피 원두가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을 세척하고 드라이하고 로스팅 해갖고 또 분쇄해서, 또 그거를 여과지에 넣어서 물의 온도를 92도가 제일 적합한 온도라고 하는데, 92도 온도에 넣어서 뜸을 들여갖고 이 커피를 이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일본식 드립 커피의 전형인데, 스타벅스는 그러진 않았고 기계에서 이제 드립을 했는데 굉장히 정성을 갖고 드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커피 매장의 인테리어에서 커피향이 아주 묻어났고,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기존의 커피 매장과 많이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색할 건 없었던 게, 대한민국에 옛날에 다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다방이라는 걸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방은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 맥스웰 커피나 뭐 네스카페를 이렇게 그 인스턴트 커피를 물에 타갖고, 어떨 경우는 그 위에 모닝 커피 하면
결한 노른자를 이렇게 얹어서 서비스로 아침에 오는 손님들 끌어들이기 위한 또 그런 다방도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마 그 진하고 강하고 쓴 그 스타벅스의 커피 맛이 어떤 각인되었든지 제가 한 2년 후쯤 다시 시애틀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로 들리는 게 바로 스타벅스 매장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자체를 저에게 판 것이 아니라 커피 문화와 커피 스토리를 함께 팔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의 저서 스타벅스 스토리, 번역은 이게 스타벅스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라는 2000년도에 번역된 그런 책에 잘 나와 있고 이 책의 번안자인 홍순명 선배님도 서강대 동문이시기도 합니다. 이 스타벅스 이전에 여러분들 과거에는 사실은 맥도날드가 미국 문화 진출의 천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식문화를 형성하는 것들 중에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들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일본의 스시 문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최고급 레스토랑은 일본 저패니스 레스토랑이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옛날에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죠. 근데 그게 일본 스시 레스토랑이 첫 번째, 제일 고급으로 바뀌었고 어느 나라를 가든 스시 먹는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스시 먹을 줄 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으로 트렌드에 앞서간다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스시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하고 식문화가 잘 융합되고 정착된 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예로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와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문화를 만들어냈던 와인인데 지금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전의 와인 열풍은 세계적인 신드롬 수준이었던 적도 있고 신의 물방울이라고 이 만화책입니다. 이 와인 만화를 그린 일본 작가 아기 타다시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문화의 진정한 강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강력한 전파력과 확장성입니다. 식품으로 시작해서 트렌드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다른 문화에 전파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식문화의 뛰어난 힘이자 강점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외국으로부터 이식된 식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상당수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 쪽 얘기입니다. 한때는 미국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조차 너무나 넓게 생각됐고 그 이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것이 세계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감히 품지도 못했고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식품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추정컨대 7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물 안에서 개구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 0.7%의 한계를 넘어 99.3%의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기반 경제 구조 덕분으로 해외 문화와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진 우리의 역량은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다로 향해 나아갑시다. 그 다른 가능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로 한류가 있습니다. 아시아 소국에서 나타난 문화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 한류를 이끄는 영화, 드라마, 아이돌 그룹 등 세계에 통할 만큼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고 철저히 준비되고 기획되어져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의 한류 열풍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품 산업은 분명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식품이 세계에 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 식품업계 대표로서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수준은 이미 전 세계에 통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만 불 정도이나 식품에 대한 클레임과 관심의 정도, 요구 수준은 5만 불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잘 발달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나 문화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교민들이 진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중 특히 가공식품은 이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물결을 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라면과 초코파이는 한국적인 맛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들 식품은 우리 제품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맛에 전 세계인들이 익숙해지고 한두 번 호기심으로 먹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가 그들의 문화의 한 일부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식품은 충분히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이미 세계를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빙그레도 이 큰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출시돼 국민 스낵으로 자리 잡은 꽃게랑은 90년대 초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러시아 상인들이 처음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해산물이 희소하고 스낵 제품도 감자 스낵이 대부분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꽃게랑은 차별화를 이루고 오늘날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표 스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까지 빅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분 바나나 맛 우유 들고 오시는 걸 봤는데 바로 단지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는 제가 서강대학교 74학번이니까 제가 입학하던 해에 출시된 제품인데 항상 그 편의점 매출 순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국민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런 바나나 맛 우유가 테트라팩 포장을 통하여 유통기한의 한계를 넘어서 2005년부터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간 170만 개 정도 수출해서 현재는 연간 한 4천만 개 정도를 수출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중국, 필리핀 등의 10여 개 국가에서 진출했으며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례로 중국에서는 그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저희 바나나 우유가 전설로 듣던 바나나 우유 오늘 처음 맛봤는데 정말 황홀했다. 이건 제가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국어 하시는 분들 한번 인터넷 한번 서핑 해보세요. 그런 얘기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흠이 있다면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트위터상에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 온라인 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저희 그 메로나가 등재되어 있기도 했는데 아이스크림 메로나는 92년 출시된 히트 상품입니다. 95년 하와이 시장에서 첫 진출한 이후 한국과는 다르게 딸기, 망고, 또 바나나 등 다양한 맛을 개발해 30여 개국에 수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사실 메로나는 처음 그 플레이버, 향이 메론 향이었습니다. 초록색에. 그리고 이 사각형으로 몰드를 만들어서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새로운 그런 아이스크림 제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에 잠시 보셨지만
브라질에서는 메로나가 일본의 스시처럼 브라질의 디저트와 기호식품 문화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사우파울로 거리 곳곳에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든 브라질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고, 특히 아시아 거리인 리베르다지의 식료품점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메로나 전용 냉동고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국영 TV 방송에서 메로나의 맛과 인기 비결을 취재하기도 하는 등 한류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0년 KBS TV가 브라질의 한류 식품으로 메로나를 직접 현지 취재하여 방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타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던 문화소국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 강대국으로 변화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학술, 스포츠 등에서도 우리 우수한 국민성과 성실함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을 믿고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강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생각했던 식품업계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 계신 청년 서강 여러분들이 세계로 가는 이런 큰 흐름의 중심에 당당히 정말 자신감 있게 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열정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열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CEO가 너무 열정적이면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사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얘기 중에 자기 상사가 휴가 가면 정말 기쁘답니다. 근데 대표이사 저 휴가 잘 안 갔었는데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대학 시절에 어떤 동아리 활동, 연극회 시절의 열정이 아직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열정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땔감, 마음의 불쏘시개 땔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열정으로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을 그냥 막연히 하고 싶다 이런 희망, 바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절실함, 또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상상되는 희열,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슴 뜨거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지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 뜨거운 절실함으로 모든 일에 승부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꿈, 이상, 비전을 세우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꿈의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입니다. 꿈꾸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크게 꿈을 꾸면 크게 이루고, 작게 꿈을 꾸면 작게 이룹니다. 크게 꿈꾸십시오. 우물 안에서 꿈꾸지 마시고 세계를 대상으로 꿈꾸십시오. 세계를 향해 꿈꾸고, 이상, 비전을 세우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는 번개처럼 스치는 영감이 아닙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진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천재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평소 꾸준히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창의입니다. 한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언어,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넓은 관심과 그를 토대로 하는 상상력이 장애를 만듭니다. 장애의 원천은
일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꾸준한 노력과 열정, 꼭 이루겠다는 절실함, 상상력이 진정한 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사색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혁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이론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며 이론과 사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스스로 여러분들이 혁신하고 있는지 항상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 모든 일은 인간에 대한 일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또 하늘 아래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건 옛말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열정, 꿈, 창의, 혁신 이런 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바탕에 두고 있고 그 이해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총장님실에서 이종욱 총장님과 김인영 사장님께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누시는 걸 제가 듣고 그 내공에 저도 굉장히 아주 쪼그라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미디어 회사 또 매스컴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그 백그라운드로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또한 세계를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통찰력, 직관력, 세계관 등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배우고 익히든 간에 여기 뭐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학, 경제학 많은 부분의 전공이 다른 그런 분들이 모이셨을 걸로 보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인문학에 대한 공부, 즉 인간에 대한 이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일조차도 전 세계 소비자를 이해하는 일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고 한두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빙그레가 국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식회나 중에서 차별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혹시 그 우리 사회에 공동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익이 남다른 효익이 있다면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회사든 그 구성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CEO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자발적 또 창의적인 걸 바탕으로 경쟁력도 거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저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쟁에 부닥쳐서 준비해서는 이미 경쟁에서 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경우만 해도 저희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라는 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시장을 저희가 경쟁을 맞닥뜨리면서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영업활동, 마케팅활동, 연구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저희가 44년 된 회사입니다. 이제는 들어온 그런 제품을 다시 아이스크림의 종주국인 뭐 미국뿐 아니라 뉴질랜드, 아직 유럽 쪽은 저희가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까지도 수출을 하고 최근에는 일본에도 수출을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런 게 다 저희가 어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저희 국력도 강해졌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저희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국이라는 게 더 소개됐고
그런 어떤 시기가 무르익었고 저희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죠. 사실은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처음에는 수출상을 통해서 그냥 자연 발생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보따리 상식의 수출이 한 15년 전 수출의 형태였다면 이미 저희는 한 7, 8년 전부터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국가에는 방문객들이 있는 그 동선마다 저희 제품을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표기들을 했고 그들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도 하여튼 제 강의 열심히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건영 대표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대표 CEO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